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유정복 인천시장님, 전 인천시장님이시죠. 인천시장님 모시고 뒤에 보시다시피 대한민국 정치 현실과 가치에 대해서 오늘 강연을 좀 듣고자 합니다. 먼저 강연하기 전에 우리 유정복 우리 인천시장님의 짧은 양력을 한번 제가 좀 소개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유정복 시장님께서는 행정고시 출신인데 1994년도에 김포의 군수로 최연소 나이, 제가 확인해 보니까 38세더라고요. 이 38세 나이에 김포 군수를 하시고 그 다음부터 이제 지방선거 95년에 이제 지방선거가 부활됐을 때 그때부터 이제 민선 지방선거로 해가지고 김포의 시장을 또 계속해서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2004년도인 것 같아요. 그때 한나라당에 그 전에 입당하셨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2004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역풍 불었지 않습니까? 그때 한나라당이 그래서 탄핵 제기했다가 역풍을 아주 심하게 맞았을 때 그때 2004년도에 그때가 이제 17대 총선이죠. 그 17대 총선에서 말 그대로 우리 유정복 시장님께서 힘든 상황에서도 그때 국회의원으로 초선을 하시고 그 이후로 계속 이제 17대, 18대, 19대 이렇게 내리 3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시장님께서는 또 이명박 정부 때죠. 그때 이제 농수산식품 장관 하셨고 또 박근혜 정부에서도 또 안행부 장관까지 이렇게 하시고 그러던 차에 이제 2014년도죠. 2014년도에 인천 광역시장으로 그때 장관이며 그다음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으시고 인천광역시에 이렇게 출마하셔가지고 그때도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때도 상당히 힘들었을 때예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세월호 참사가 있었을 때 있죠. 2018년 4월에 세월호 참사가 있고 나서 그때 6월에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때 한나라당이죠. 한나라당의 후보로서 인천시장 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근데 역시 인천의 시장을 당선돼서 보니까 우리 유정복 시장님 같은 경우는 주로 위기에 강하신 것 같아요. 그때 그렇게 인천광역시장님 계시고 그리고 이제 2018년 재선에는 도전을 하셨는데 2018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그때는 한나라당이 그때는 이제 새누리당이 아주 힘든 시간이었고 또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현재 국민의힘의 후보로 나오신 홍준표 후보죠. 홍준표 후보가 그때 이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말 그대로 위장평화수다 이렇게 말 그대로 평가절하 하는 바람에 그때 아주 분위기가 많이 좋지 않았어요. 또 같은 당에 또 정모모 의원님께서 또 이후망천이라는 어떻게 약간 막말성 발언을 했으면서 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그때는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전국적으로 모든 광역시에서 다 이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낙선을 하셨지만은 그리고 나서 이제 대학 강연도 하시고 지금 현재는 인천 남동구 갑이죠. 네, 거기에 당협위원장을 하시고 계시면서 현재는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 선거 대책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렸지만은 이러한 다양한 그리고 지방자치라든가 국회라든가 장관이라든가 이 세 가지 다양한 분야에 많은 이런 경험을 이렇게 쌓으셨거든요. 이러한 경험들이 아마도 이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을 분석하고 또 미래에 어떠한 것을 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들을 아마 오늘 해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유정복 시장님을 한번 큰 박수로 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국민대학교에서 초청해 주셔서 여러분들 만나게 됐는데 이 정치대학원이라고 하는 과정을 하는 학교가 별로 없는데 국민대학교에서 이런 과정을 해서 정말 정치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높여가고 또 바람직한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이런 과정을 개설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정치라고 하는 부분을 갖고 얘기하려면 어떻게 보면 흥미롭기도 하지만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또 복잡하기도 한 분야입니다. 제가 오늘 강의를 하기에 앞서서 제가 이렇게 좀 인식을 하고 출발하려고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정치라고 하는 것이 죄송합니다. 마이크가 이게 안 켜진 상태에서 얘기를 했네요. 뭐 다시 반복은 하지 않겠고요. 우리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에서 이렇게 강의하게 돼서 아주 뜻깊게 생각하고 학생 여러분들, 또 줌으로 지금 동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 반가운 인사 먼저 전해드립니다. 정치라고 하는 분야에 대해서 누구나 다 잘 알 것 같지만 막상 그렇지도 않은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간다는 것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의학을 공부하지 않고 의사가 될 수가 없겠죠. 법학을 공부하지 않고 변호사가 되기 어렵습니다. 또 다른 과학자나 교수나 또 각종 분야에서 나름대로 그 분야에 대한 이해와 또 학습을 통해 가지고 그 일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정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고, 또 특별하게 정치학을 공부했다고 해서 정치하는 것만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를 조금 잘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치도 역시 좀 공부하고 그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할 때 정치 발전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런 정치대학원에서 이런 과정을 갖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이 과정에서 공부하시는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그 정치를 이렇게 공부, 학문의 영역, 정치학 분야가 아니라 현실의 영역으로 좀 들어가서 보는 것이 아마 피부에 더 와닿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실 대학에서 정치학을 공부하고 박사과정도 정치학을 했지만은, 그러나 아까 민병 교수님 말씀 계셨는데 제가 정치 현실에서 있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현장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는 얘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런 과정에 아까 제 소개에서 있었지만은 그동안에 일반 공직자로서 출발을 해서 일했던 경험, 그리고 이제 선거제가 있기 전에 임명직으로 군수와 구청장을 지내고 관선이라고 흔히 표현을 하죠. 그리고 이제 민선시대가 돼서 또 군수시장과 국회의원, 또 중앙정부에서 장관으로 일을 하고, 또 광역단체장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아주 다양하게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부분이 뭐 여러 가지 경험적으로 다양성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비교적 진솔하게 여러분들에게 이 현장의 실제 상황, 그리고 문제점, 그리고 이런 것을 어떻게 좀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얘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정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이 국민들이 정치인하면 비난의 대상이 되는 직업군, 그리고 정치 현실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아까 제가 의사, 변호사 얘기도 했다시피 우리가 그런 부분을 논평하기가 어렵죠. 평론을 할 때 문화평론이다 하면 일반인들이 하기 어렵죠. 근데 대한민국 국민 5천만 명이 다 정치평론가입니다. 정치 얘기하면 다 한마디씩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바로 정치의 복잡성, 그리고 다양성, 그리고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견해, 이것이 정치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평가보다도 부정적인 평가도 많이 하죠. 정치인은 가장 어떻게 보면 욕먹는 직업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존재할 수밖에 없고, 또 정치는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한은 정치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는 리더가 필요하고 규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사회건 정치의 불가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하면서도 그 정치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그런 비난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 정치가 이렇게 복잡하면서 또 난해해요. 왜 정치는 이렇게 또 힘들까? 저는 몇 가지 이렇게 좀 정의를 해봤습니다. 정치에는 정답이 존재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자연과학에는 어떤 법칙이 형성되고 어떤 이론이 형성되면 그거에 따라서 특별한 예외가 없이 그 길로 가요. 거기에 다 일반적으로 순응을 하고 그렇게 가야만이 세상이 발전해 갑니다. 근데 정치에는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다는 얘기는 가장 지고지선한 진리와 원칙을 찾아낸다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정치에서 우리가 모든 나라가 대부분 하고 있는 민주주의다. 민주주의가 정답일까요? 처칠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행해온 모든 제도 중에서, 정치 제도 중에서 기존에 해왔던 다른 제도를 제외하고는 가장 나쁜 제도가 민주주의다, 이렇게 민주주의를 얘기했어요. 그럼 기존에 해왔던 것들이 뭐죠? 전제, 군주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심지어는 무국가주의, 애너키즘, 뭐 이런 것들 빼놓고는 민주주의가 낫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다시 뒤집어 얘기하면 민주주의는 나쁜 제도다. 그런데 민주주의보다 더 좋은 정치 제도를 우리 인간들이 아직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민주주의 하는데 얼마나 많은 모순점을 갖고 있습니까? 그렇게 정치는 참 어려운 분야가 여기에는 다른 자연과학이나 또 인문과학처럼 동일한 정서와 감성을 갖고 접근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닌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또 해결책을 도모해 나가는 영역이다 보니까 정답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치가 참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 것 중에 하나는 정치하면 바로 선거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선거라고 하는 게 아주 특수한 경기죠. All or nothing. 다른 경기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운동 경기라면 1등도 있고 2등도 있고 3등도 있고 금메달이 있으면 은메달, 동메달도 있고 경제 행위 같으면 보다 많이 벌 수도 있고 적게 벌 수도 있고. 근데 정치는 그게 존재하지 않아요. 요즘 오징어 게임이 아주 세계적인 선풍을 일으키면서 한국이 만들어낸 드라마가 또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죠. 오징어 게임. 오로지 단 한 명의 상금을 얻기 위해서 나머지 많은 사람들은 죽음의 길에 이르게 되는 그 오징어 게임이 아마 극단적인 정치에서 보는 오로아나슨 게임과 같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치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전부 아니면 전무.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뭐 이론도 논리도 정의도 던도 없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분야가 선거고 그것이 정치의 본질이기 때문에 정치를 딱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대한민국의 경우는 왜 특히 정치가 이렇게 다른 분야에 비해서 뒤처졌다, 낙후되어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까요? 우선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볼게요. 한국에 지금 정당 정치를 한 이후에 이처럼 많은 그 정당에 뭐 새로 생기고 없어지고 하는 생성과 소멸의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가 지구상에 있을까요? 아까 민 교수님이 소개하시면서도 그 당명이 사실 다 그때 틀려요. 왜냐면은 그때 제가 인천산 나올 때는 한나라당이 아니라 아마 새누리당인가요? 저도 헷갈릴 정도니까. 지금 헌법에 의해서, 그 전에 뭐 자유당이다 뭐 다 빼고 현행 헌법에 의해서 생겨난 정당만 하더라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몸담고 있었던 부분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민자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미래통합당, 국민의힘, 뭐 빼먹은 게 있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어느 시절에 제가 무슨 당이었는지 잘 가물가물할 때도 있어요. 저쪽 민주당 쪽은 안 그렇습니까? 뭐 민주당, 뭐 새천년 민주당, 뭐 새정치연합, 열린우리당, 통합민주당, 지금은 더불어민주당. 사실 그 정치인들은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당은 수도 없이 그렇게 바뀌어갔어요. 이 다이나믹한 이런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 이게 바로 우리 정치의 얼마나 어려운 현실을 보여주는가를 단적으로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바뀔까? 정당 정치라고 하는 것은 정권을 쟁취하는 것을 궁극적으로 목표로 해요. 정권을 쟁취해서 그 정당이 갖고 있는 이념과 정책을 대상에 구현하겠다 이런 건데 안 되니까 당 이름을 바꾸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해서 바꾸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요, 정당의 그 상징적인 색깔이 우리는 전통적으로 파란 색깔인데 그건 저쪽 민주당 색깔이 돼 있고 우린 지금 빨간색이 색깔이 되는 정도로 이렇게 바뀌는 나라는 아마 대한민국밖에 없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한국의 정치 현실이에요. 더 좀 적나라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선거를 결정짓는 변수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한국 정치에서 선거 결과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의 그 우선순위, 그러니까 영향력이 높은 순위로 한다면은 흔히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람, 구도, 인물, 정책 또는 공약. 쉽게 얘기하면은 바람이 셀 때는 나머지 변수들은 의미가 없어요. 바람이 없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면 구도가 중요해요. 또 구도도 여야 구도다. 그러면 인물이 중요하고 이렇게 가요. 근데 국민한테 여론조사하면 선생님께서는 무엇을 보고 후보를 선택하겠습니까? 하면 전부 다 정책이 1번으로 나와요. 그건 사실상의 진실대로 얘기하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1번이다 하는 얘기를 조금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면 2006년도 선거, 지방선거 당시에 서울, 인천, 경기, 강원 4개 시도의 광역단체장, 시의원, 도의원이 지역구 의원이 100% 당신 그러니까 한나라당인가요? 100% 한나라당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 얘기는 뭐죠? 쉽게 흔한 얘기도 막대기를 꼽아놔도 당선이 된 거죠. 실제 그랬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 모 지역에서 후보를 등록하고 사망했어요. 후보가. 그래서 선거 투표소에다가 이 후보는 사망했으므로 그걸 알렸어요. 지금은 무효가 된다. 그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막대기보다 더하죠. 2018년도 저도 거기에서 고배를 마셨습니다만 2018년도 지방선거에서는 반대의 현상이 일어났어요. 물론 인천의 경우 저기 이제 강화라는 곳에서 한 분이 시의원이 되고 나머지 전멸했어요. 구청장 전멸. 서울의 25개 구 중에서 서초구청장 말고는 전멸했죠. 서울도 강남의 일부 시의원 말고는 전멸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선거라는 것이 유권자의 선택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인데 사실상 그렇게 바람이 불면은 선택지가 없어지는 부분이에요. 이게 선거가 이게 좀 참 이런 부분들이 독특한 그 우리나라의 상황인데 지역적으로 가보면 또 흔히 우리 영남, 호남 했을 때 어느 지역은 어느 당 깃발이면 당선. 이렇게 되는 구도, 이것이 과연 우리 정치 현실에서 바람직하냐 이런 논란이 끊임없이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바람의 정치, 이것은 바람직하진 않아요. 어느 정도는 필요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영국이나 일본이나 보세요.
수백 년 역사 속에서 그렇게 정당이 생기고 없어지고 그러지 않고 균형을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도. 다른 조건이 비슷하다면 구도가 무지하게 중요하죠. 그 대표적인 예는 이제 새로운 헌법에 의해서 대통령 직선제가 시작되었을 때 바로 노태우 대통령 얼마 전에 서거하신 분. 그 분이 사실 DJ, YS, JP 그 당시 대한민국 정계의 거물 세 분이 다 나오는 바람에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이 된 것이 대표적인 예고. 또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될 때 바로 이해창 그 후보, 그 다음에 이인재 후보가 경선에 참여했다가 불복하고 나가는 바람에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된 것이 대표적인 선거 구도의 문제죠. 그 후에 이제 경선에 참여한 후보는 당의 선거에는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은 경선 참여자는 그 선거에는 못 나오도록 그렇게 됐어요. 이것이 구도예요. 그런 바람과 구도도 큰 차이가 없다, 영향이 없다 할 때 이제 인물, 사람이 어떠냐, 그리고 정책, 공약 이런 순서대로 그러니까 한국 정치의 아주 독특한 특성 때문에 우리 논리적, 이론적으로 이 정리해서 얘기하고 정답을 내기가 아주 어려운 이런 다이내믹성을 갖고 있다.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정치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평가를 받기를 낙후돼 있다. 정치가 낙후돼 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정치도 민주주의의 진행 정도라든가 이런 평가하면 세계에서 그렇게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도 우리는 낙후돼 있고 또 다른 분야에서 뒤쳐져 있다고 하는 것은 상대적 개념인데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최근 한 70년 역사의 그 현대사 속에서 너무너무 고속성장 발전을 해온 나라거든요. 뭐 이건 다 아시는 내용이죠. 경제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나라가 됐죠. 불과 우리가 1950년대, 60년대 국민소득 60불, 70불, 80불 했던 나라가 3만 불을 넘고 지금 대한민국이 6.25 전쟁 이후에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5째 안에 들어갔던 나라가 지금 우리 GDP 규모가 세계 지금 10위로 알고 있어요. 10위. 240개 되는 지구상의 나라 중에서 우리보다 앞서 있는 국내 총생산을 하는 나라들이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브라질, 브라질은 빠져. 인도, 이태리, 캐나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우리가 러시아보다 GDP 규모가 높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나라죠. 이런 나라가 됐어요. 우리가 자랑하는 IT, 지금은 스마트폰, 그 다음에 반도체, 세계 1, 2위죠. 자동차, 세계 5위 수출 국가예요. 조선, 철강, 세계 1위를 다투고 있죠. 상상할 수 없는 나라가 됐어요. 그 외 뭐 경제 지표는 더 얘기할 것도 없죠. 사회적 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가장 놀라운 일이 여기서 있는데 이 기대 수명이 단기간 내에 이렇게 늘어난 나라는 대한민국이 최고입니다. 1960년도 기대 수명이 50세 때였습니다. 1970년이 아마 62세인가? 제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럼 반세기 만에 지금 기대 수명이 한 83, 4세 됐죠? 50년 만에 20년 이상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이렇게 전 사회 분야가 비약적인 발전을 했어요. 오징어 게임 얘기했잖아요. BTS, 유현진, 손흥민, 얘기할 거 없이 대한민국이 각 분야에서 이 비약적인 성장 발전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에 비해서 정치는 사실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정치는 정말 대한민국의 그 후진성, 낙후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뭐 정치가 그래도 잘했다고 옹호를 하거나 또는 변명을 하고자 하는 생각은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 정치는 고쳐야 될 현실이 너무 많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다만 우리가 이런 고도 성장 속에서 오는 정치인에 대한 혐오와 부정과 그 다음에 비판과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됐을까?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죠. 우리가 사실 새로 이제 근현대사에 들어오면서 오늘날 같은 정부 형태를 민주정부를 이루고 한 역사가 짧습니다. 오랜 동안에 그 왕권 국가에서 지금이 체제로 넘어온 역사가 짧고 민주주의 경험이 일천하고 이런 역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죠. 뭐 수백 년 또는 심지어는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시대로 거슬러 가서까지 하면 수천 년에 걸쳐서 때로는 피해 투색으로 때로는 지혜로운 지도자들에 의해서 때로는 놀라운 그 선각자 철학을 갖고 한 분들에 의해서 민주주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에 비해서 우리가 매우 일천한 역사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너무 비관적으로만 얘기할 게 아닌 게 민주주의 그래도 뭐 발상 국가라고도 할 수 있는 영국조차도요 사실은 1900년대 초에 와서 여성한테 투표권이 행사될 정도로 다른 나라도 그렇게 오늘날 같은 민주주의가 성숙되지 못했던 역사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있지만 우리는 조금 특수한 상황이에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지금 갈등 구조가 심한 나라예요. 다른 나라가 갖지 못한 갈등 구조. 우선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념적 갈등,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현 시대에 있다 보니까 여전히 우리는 정말 다른 나라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그 갈등 구조가 있어요. 보수다, 진보다. 어느 나라도 있어요. 보수적 성향, 진보적 성향이 있을 뿐인데 우리는 좌다 우다는 조금 더 극명하고 이런 어떤 이념적 대결 구도 속에 있다 보니까 정치가 굉장히 힘든 그런 과정을 겪는 한 요인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잘 아시지만 독특한 그 지역적 갈등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여기에 계층 간 갈등, 계층 갈등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국이 짧은 시간에 너무 고속 성장 발전을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에 의해서 갈등 구조가 상당히 커요. 또 여기다 요새 심각한 그 세대 간의 갈등, 이거 좀 심각하죠. 이건 우리나라만 겪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조금 더 심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한 시대를 살아가는 다 같은 우리 국민들인데 이처럼 세대 갈등 구조가 있을까? 정치 여론조사를 해도 나오고 다른 어떤 그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조사하더라도 이 계층 갈등은 너무 크다. 이런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의 정치의 그 낙후성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좀 종합적인 얘기인데 다 책임이 있는데 정치 지도자 책임이 제일 크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정치 지도자 책임이 크고 이것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한 제도적인 측면이 있고 의식, 정치의식, 사회의식 이런 부분에 아직도 뒤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문제는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극복해야만이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이 되고 또 문화국가로서 더 발전해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저도 정치 현장에 있으면서 이게 참 어렵다는 걸 압니다. 예를 들어 헌법을 고쳐야만 되는 권력 구조의 문제, 우리 대통령제냐 내각제냐 뭐 한때는 이원적 집정부제냐 많은 얘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정치를 얘기하면서 어떤 절대적 정답, 지고지선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도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논의는 있을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다 그 나라가 갖고 있는 환경과 정치 역사에 따라서 제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영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처럼 입헌 군주제를 통해서 그 나라의 중심이 있는 나라들은 비교적 정치적 안정을 기해 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내각제 하자. 내각제 갖는 장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현실이 이렇게 아직도 분단된 국가 현실 속에 있는 상황에서 내각제를 할 때 과연 국가의 중심을 잡아갈 수 있는 그 힘을 갖추어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조금은 신중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은 제도의 문제가 이런 그 권력 구조의 문제, 선거제도가 대단히 중요해요. 민주주의는 선거니까. 선거제도 하면은 뭐 선거구 제도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대표적인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정당 제도, 정당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저도 정당에 몸을 담고 이렇게 쭉 있어 온다면 정당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발전적으로 하느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역시 그 공천과 관련한 부분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어느 당 지도부든지 공천 투명하게 하고 제대로 하겠다, 공정하겠다 하지만은 결과론적으로 그렇지 못한 역사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천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사람이 당대표가 하고 어느 사람이 지도부에 형성이 됐다고 해서 바뀌는 이런 제도가 아닌 그런 좀 합리적인 제도를 지금은 만들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이것은 저는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에 관련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제가 드릴 말씀이 많아요. 특히 여기 이제 앞으로 정치권에 진출하고자 하는 분들, 지방의회나 지방단체장 진출하고자 하시는 분들 갖고 있는 애로와 그 또 어떤 하시고 싶어하는 생각들을 제가 좀 읽고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기초단체장을 할 때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 사무총장을 하면서 그 본질적인 문제를 갖고 많이 연구도 하고 투쟁도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를 정치권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틀을 지금은 마련해야 된다. 어떤 경우도 공천이 사천에 흐르고 또 제대로 된 인물을 선택하는 것 외에 다른 요인에 의해서 작용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저희 확고한 생각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는 한은 다른 제도를 갖고 아무리 해봐야 정치 발전은 이루어지기가 어렵다. 이런 뒤에 제도적 정비 이런 것이 필요하겠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건 현실이기 때문에 정치 지도자들, 정치권에서 쉽게 보면 정치인의 노력이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떤 권력 구조의 문제, 선거제도, 정당제도의 문제 못지않게 정말 어떤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이 보다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자기가 올바른 국가관을 갖고 확고한 정치의 기본을 지키려고 하는 이런 그 정치를 한다면 많은 부분이 해소가 돼요. 여기 중심이 누굽니까?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이 바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책임을 다하겠다는 그런 확고한 신념을 갖고 일을 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해결점이에요. 그렇게 되면 국회 이거 다 같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제가 비판적인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큰 잘못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경제정책, 부동산정책, 교육정책 실패, 외교안보정책 실패, 그거 잘못입니다. 그런데 정부 운영에서 일부 정책의 실패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대통령은 국가의 장래를 생각하고 국민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로 통합을 해서 미래로 가고자 하는 확고한 그 공직의식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국가는 대통령 것이 아니에요. 개인 소유물이 아니에요.
국민의 것이고 미래 세대의 것이에요. 그러면 자기 책무를 다해야 되는데 이거를 못하는 부분이 가장 큰 잘못이에요. 진영 논리에서 편가르고 자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방어하고 그렇지 못한 것을 배제하고 이런 편가르기, 진영 논리 그리고 당장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하는 국정 운영은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볼까요? 공무원을 17만 4천 명을 늘리겠다. 누구 마음대로 인신을 씁니까? 공무원 17만 4천 명 늘리면은 아마 국회 예산처에서 분석한 걸로 하면 320몇 조가 국가 재정 부담이 되는데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과학화되고 첨단화되고 기계화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는 그렇게 많은 공무원들이 필요하지 않은데 많은 공무원을 늘려놓으면 규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거예요. 국민을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건 예일 뿐이에요. 편가르기를 통해 갖고 국민이 얼마나 고통받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정치를 후퇴시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지금쯤에는 대통령이 되면은 한번 당적을 벗어나는 대통령이 한번 나와봤으면 합니다. 이거는 정당 정치의 논리는 안 맞는 거예요. 잘 알아요. 정당은 정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목표로 하고 그것이 궁극적인 정치인데 오죽하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어요. 대통령이 정당으로부터 벗어나면은 당선되는데 그러면은 여야가 없습니다. 오로지 국민만 보는 거예요. 한 당에 매몰되어 있으면서 그 당의 국회의원들과 팀워크가 돼갖고 움직여지니까 거기에는 옳고 그름이 없어요. 우리의 이해관계만 존재하지. 이것이 국민이 가장 불신하는 지금 요인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국의 특수한 상황이에요. 제왕적 대통령이다. 대통령 독선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래 제도적으로 잘하면 돼요. 구조 탈당 안 하고 정말 국민만 생각하고 진영 논리와 어떤 국가 권력을 사적 소유물로 인식하는 이런 부분이 없으면 되는 거예요. 국가의 재정이나 조직이나 인사나 정책이나 그거는 다 국민 겁니다. 이거에 대한 기본 인식이 없이 국가 지도자가 되면 국민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도자가 노력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국회 정당은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제도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운영 측면에서 저는 이런 지도자들이 자꾸 우리 정치자들의 자성과 노력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시민의식과 또 민주의식 함양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 그리고 시민사회의 이런 건 제도적인 장치로서 이런 것이 많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거 저도 다른 정치인보다 더 나은 점은 없을지 모르지만은 제가 정치 입문 동기가 좀 특수해서 그래요. 제가 아까 민 교수님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선거직 이전에 임명직 할 때 관선 군수 구청장을 하고 제가 김포 군수를 나가서 이제 정치인의 길로 들어서게 됐는데 사실 저는 인천에서 태어나서 인천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제가 민성군수를 나간 김포는 지연, 혈연, 학연 아무런 연고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나갈 때 무슨 정당에 가본 적도 없기 때문에 공천도 받아본 적도 없고 그래서 무소속으로 나갔습니다. 지연, 혈연, 학연, 정당 사무의 상태에서 제가 어쨌든 간에 당시에 여당, 야당 후보가 얻은 것을 합한 것보다 더 많이 얻고 당선이 됐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것이 제가 정치를 해야 되는 이유가 된 겁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나를 필요로 하는 일이 있다면 제 모든 것을 던져서 하겠다는 것이 제가 정치관을 형성하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조금 전에 2014년도에 제가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장관으로 있을 때 그거 다
내던지고 인천시장을 출마했을 때도 사실은 저를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기꺼이 저 하나를 던지겠다는 각오로 인천시장 선거를 했습니다. 사실은 제 개인의 안위와 영달과 향후의 정치적 입장을 생각한다면 제가 그렇게 결정할 사항은 아니었어요. 그 당시. 그러나 저는 그렇게 했어요. 제가 이렇게 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정치인으로서의 가져야 될 덕목이라든가 자세라든가 또 국가관이라든가 공직관을 얘기하는 이유는 저 같은 경우 특수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적어도 그것을 왜 해야 되느냐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없이 뭐나 한번 영달을 위해서 뭐나 한번 명예를 얻기 위해서 뭐나 한번 뭐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런 이유 때문에 정치권에 진출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정치 지망생들에게 하고 싶은 생각이에요. 최소한의 공직관과 정치 철학을 갖고 해야만이 하면서도 정말 중심을 잃지 않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정치인으로서 길을 갈 수 있다. 이건 제가 조금 앞서 선거직 그 정치인을 지내온 사람으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조금 다른 얘기가 될지 모르는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정치적으로 예민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 민주적인 그런 국민들의 보편 타당한 정서나 질서나 문화에서 조금 동떨어져 있을까 하는 걸 생각해 볼 때 정치권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기대도 있고요, 또 권한도 있고요, 또 과거부터 형성된 문화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해요. 그 중에서 아주 가벼운 얘기 제가 한두 가지 해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뭘 과거에 이제 그 권위주의적 문화, 그 다음에 유교적인 문화, 그래서 계급제적인 문화 이런 구조 속에서도 있었지만은 우리는 좀 뭔가 보편 타당한 것에서 진리가 있고 거기에 가장 좋은 가치가 있고 이런 것보다 좀 특별해야 되는, 그래야 대우받는 것 같고 뭔가 한 것 같고 그래서 정치를 해야 되고 이런 의식이 좀 잠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특별한 대우, 특별한 문화, 특별한 위치. 제가 오늘인가 이렇게 언론에 검색하다 보니까 제 이름이 뜨면서 뭐가 나왔냐면 지금 모 의원이 서울특별시에서 특별시를 빼는 거 입법 발의를 했어요. 사실 2005년도인가 제가 국회에 있을 때 대정부 질문을 하면서 주장을 했던 얘기예요. 우리는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있죠. 지구상에서 수도를 특별시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때 지적한 거예요. 평양도 특별시했다가 지금 직할시입니다. 북한도. 중국도 4대 직할시가 있을 뿐이에요. 특별시라고 하는 나라가 없어요. 일본은 그냥 동경도. 왜 서울은 특별시라고 해요? 특별시민이에요? 다른 사람들인가요? 서울도 당연히 서울광역시, 대도시, 다른 지구상의 어느 나라도 동경이다 하면 그게 수도고, 뉴욕이다 하면 워싱턴이다 하면 수도지, 런던 하면 수도지, 거기 특별히 붙어야 되는 이유가 없어요. 이 특별 만능주의를 우리는 개선해야 돼요. 제가 국회에 있을 때 법을 보면요, 무슨 특별법, 무슨 특별법. 아니, 전부 특별법이에요. 법은 보편 타당한 원칙과 또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규율하는 것이 법이지, 특별한 거는 말 그대로 아주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다룰 때 특별법인 거예요. 근데 다 특별법이에요. 우리 음식 전문가도 뭐 특별 케이스, 그거 많이 하잖아요. 어디 해도 전부 다 특서. 어느 나라도 그건 있는데 수도를 특별시라고 하는 나라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특별에 대한 인식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우리 이 정치 행정 문화에서도 또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게 이 지방. 여러분들 지방이라는 개념이
우리는 흔히 두 가지 개념으로 쓰고 있어요. 수도권과 지방, 서울대 지방. 대학, 그러면 서울에 있는 대학, 지방대학이죠. 법률적인 개념의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하고 대비되는 지방입니다. 서울도 지방자치단체예요. 인천도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서울이나 인천이 중앙이 아니죠. 우리는 지방에는 두 가지 혼동을 쓰고 있는데, 그러면서 은연중 지방이라는 것이 중앙하고의 어떤 하위 개념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방의 총합이 전국이에요. 이거는 오랫동안 우리가 중앙집권적 문화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독특한 나라예요. 옛날 단군 신화에도 단군이 나라를 세우고 그 다스리기 위한 지방이 존재했어요. 서구는 그렇지가 않아요. 일부 제후들, 봉건 이런 그 지방들이 하고 연합체가 되어 국가가 형성돼요. 미국도 50개 연방체죠. 그러니까 좀 문화가 독특해요. 그래서 이제는 이것도 바꿔야 된다. 그 대표적으로 제가 행정안전부 장관 때 뭘 추진해야 됐냐면 무슨 지방청, 무슨 지방 기관 예를 들어볼까요? 인천지방경찰청. 인천경찰청 하면 안 돼요? 서울지방경찰청. 서울경찰청 하면 안 됩니까? 충청남도 노동청 하면 안 됩니까? 지방이 다 붙어요. 이거 다 없어요. 제가 안행부 장관 조금 더 했으면 다 없어졌을 거예요. 제가 그때 개혁을 많이 하댔어요. 이거 바꿔야 돼요. 부산지방보훈청, 왜 거기 지방을 꼭 해야 돼요? 제가 창방할 때 다 이렇게 하니까 맞습니다. 다 그랬어요. 다만 검찰청은 좀 달라요. 검찰청은 지방검찰청, 구역 고등검찰청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용어를 어떻게 정리하느냐 문제는 있겠지만은 다른 거는 지방을 굳이 넣어서 그러니까 자꾸 이게 수도권, 서울특별시, 그 다음에 서울대 지방 이 개념이 국민 속에 너무 뇌리에 박히게끔 해준 것 이거 고쳐야 돼요. 그래야 대한민국의 권위주의 문화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지금 많이 경과는 안 됐지만은 제가 좀 짧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정치가 잘 되기 위해서 정치 지도자가 제일 중요하다. 아까 얘기한 제도적 정비. 제도 누가 합니까? 정치인이 해야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도적 정비, 또 여러 의식의 함양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치인이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데 정치인의 책임의식, 즉 공인정신을 갖는 게 중요해요. 국가 권력을 사유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 게 아닙니다. 국민 거고 시민 거고 우리 미래 세대의 것이다. 이런 그 책임의식을 갖는 것, 이것은 정말 제가 저도 부족합니다만 많은 정치인들이 꼭 가져야 될 그 덕목으로 저는 생각해요. 특히 대통령은 자기가 갖고 있는 권한이 아니에요. 책임을 다하라고 하는 것이지. 그걸 착각을 해가지고 국가를 운영하고 거기다 편을 갈라놓고 이러니까 국가가 정치 발전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을 꼭 말씀드리고, 그럼 책임감만 갖는데 중요한 거는 진정성을 가져야 돼요. 진정성이란 뭐예요? 정치인이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말하는 직업. 정치인의 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정치인의 말은 바로 국민한테 미친 영향이 지대합니다. 대통령의 한마디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대통령이 경제에 대해서, 원전에 대해서, 외교 문제에 대해서, 일본에 대해서, 안보에 대해서 한마디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장관을 지내봐서 압니다. 대통령 한마디면은 누가 거기에 대해서 이를 달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 사회입니다. 대통령은 정말 이것이 국가 이익과 국민에게
또 장래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모든 전문가들의 의견과 또 그 정리된 걸 갖고 얘기를 하는 그런 지도자가 돼야 돼요. 그럼 대통령이 아니라도 그래요. 다른 사람도 그래요. 말이 가장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 정치를 뭐 막말이 막말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막말을 했다는 것은 이미 그것이 걷잡을 수 없는 사회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이 말의 중요성이 얼마나 큽니까? 저는 조물주가 우리 인간을 정말 이 신체를 이렇게 오묘하게 만들어낸 중에서도 다 중요하지만 이 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나이가 들면 눈도 조금 이렇게 노화 뭐 다 오죠. 또 이도 좀 그렇죠. 귀도 그렇죠. 다 오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사망에 이를 때까지 비교적 혀는 비교적 작동이 되는 겁니다. 오묘한 거예요. 혀를 움직이는 거, 인간이 살면서 먹는 것, 말하는 것, 숨 쉬는 것, 이게 혀가 얼마나 중요한데 오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과도 있고 피부과도 있고 치과도 있고 이비인후과 설과가 없어요. 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칼에 베인 상처는 낫지만 혀에 베인 상처는 낫지 않아요. 살리고 죽이고 해요. 하물며 권력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 하는 한마디 한마디는 정말 우리를 행복의 길로 만들기도 하고 불행의 길로 이끌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말이 대단히 중요하다. 정치인의 말, 저는 정말 중요하다 보고 저도 이제 국회에서 뭐 삼선 의원을 하면서 많은 경험을 했는데 어떤 때는 정치인이 착각을 해요. 내가 말 한마디 하면 세상이 그냥 들썩들썩하고 언론에 도취되고 그래서 정제되지 않고 자기 알지도 못하는 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잘못된 거 알고도 얘기하고 인기를 끌기 위해서도 절대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돼요. 정치 지도자들이 각성을 해야 돼요. 말의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 드린다면은 우리는 세상을 판단하고 또 고민하고 준비할 때 미래에 대해 초점을 맞춰야 돼요. 좀 구체적으로 하면 우리는 미래 세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돼요. 우리 젊은이들이 얼마나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당신들은 얼마나 행복한데 그래. 우리 그냥 못 살고 힘들고 그 고난의 역사를 다 지렸는데 지금 얼마나 행복한 거야. 이런 얘기로 젊은이들을 이해시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국가의 장래가 없어요. 우리 미래 세대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사람은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정책은 다가올 미래 세대가 어떤 세대에 초점을 맞춰줘야 돼요. 지금 그 4차 산업, 5차 산업혁명 시대 AI와 로봇과 그 다음에 이 첨단 미디어와 이 세상의 흐름을 바꿔주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대한민국이 살 길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할 수가 있어요. 뛰어난 우리 인적 자원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이에요. 우리 정치도 바로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지 과거에 젖어가지고 싸움하고 그 다음에 영역 다툼하고 이럴 한가한 때가 아니다. 우리는 미래를 논해야 될, 그리고 미래를 준비해야 될, 그리고 우리 젊은 세대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모든 국가 운영 체제에 초점을 둬야 된다. 이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정치하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왜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문해보고 그 부분에 부끄러움 없이 대답할 수 있는 이런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 정치를 해나간다면 정치도 국민들로부터 아마 좋은 평가받고 또 우리도 보람을
가져갈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오늘 여기 자리에 함께 계신 학생 여러분들, 또 줌으로 지금 동영상을 통해서 만나고 있는 학생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대신에 분명한 정치를 해야 되는 이유와 명분과 논리를 자기 신념화해서 앞으로 좋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함께 해주시고,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도 보람있고 행복한 생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